이 남자는 중국 안후이성의 가장 사악한 범인이었습니다. 그는 묘지에 살며 제사 음식을 훔쳐 생계를 유지했고 고인이 입을 옷을 벗겨 입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갖고 있었지만 마치 숨어서 먹잇감을 기다리는 짐승처럼 어둡고 습한 동굴에 살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그는 악행을 멈추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이제부터 오늘의 사건 묘지의 악마에 대해 함께 살펴봅시다. 2017년 4월 4일 중국에서 제사 지내는 청명절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15시에 중국 안후이성 주저시 라이하년 반타진 경찰서에서 한 여성으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 전화한 서모 씨는 며느리가 누군가에게 타격을 당하고 있었는지 자신에게 구해달라는 전화를 했는데 그 이후 며느리와 연락을 할 수 없었으며 또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경찰에게 며느리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서모 씨의 집을 찾아가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서모 씨에 따르면 그날 정오에 가족이 점심을 먹은 후 며느리 정샤오지에는 평소처럼 아들을 학교까지 보내고 서모 씨는 침실로 돌아가 낮잠을 잤었습니다. 그러다 오후 14시 13분에 서모 씨는 핸드폰 벨소리에 깨어나게 되었는데 며느리의 전화였습니다. 잠이 들깬 그녀는 멍하니 전화를 받았는데 생각 밖으로 며느리가 살려달라는 전화였습니다. 그 당시 깜짝 놀라게 된 서모 씨는 며느리에게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핸드폰이 끊어졌습니다. 이에 정신을 차린 서모 씨는 바로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의 핸드폰은 꺼졌습니다. 사오지의 친정은 서모 씨의 집에서 멀지 않아 며느리가 걱정된 서모 씨는 남편과 함께 며느리의 친정을 찾아가 그들에게 며느리가 사고 났을 거라고 전하려고 했습니다. 부부가 며느리의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며느리의 전자오토바이를 보게 되어 며느리가 친정에 있는 줄 알고 그녀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한시름을 놓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돈의 집을 찾아온 김에 인사할 겸 며느리의 안전을 확인할 겸 그들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걱정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샤오지의 어머니는 반티타운의 간습으로 외지로 시집간 딸은 청명절에 친정을 방문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상하게 아무 말 없이 13시쯤에 전자오토바이를 타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샤오지의 부모를 의아하게 하였는데요. 샤오지는 부모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버지에게 전자오토바이에 충전해달라고 하고 충전을 기다리는 게 지루했었는지 샤오지에는 집 뒤에 있는 산으로 가 산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샤오지에가 어렸을 때부터 그 산에서 자주 놀아 산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어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말리지 않고 딸이 산을 향해 걸어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샤오지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서모 씨는 이에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으로 봐 며느리는 산으로 들어간 후 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전화한 겁니다. 이에 서모 씨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신고 전화를 받은 후 반타타운 경찰서는 그녀의 실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여 바로 사람을 파견하여 산으로 들어가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산의 지형이 복잡하여 짧은 시간에 샤오지에를 찾는 게 어려워 사건 담당자는 상급자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 결국 라이아년 경찰서에서 경찰 100여 명과 구조견 4마리 그리고 드론 여러 대를 지원했으며 또 현지에서 200여 명으로 수사팀을 구성하여 산을 샅샅이 수사하게 하였습니다. 경찰이 샤오지의 실종 사건을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는 건 이 산에서 사라진 여성이 그녀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013년 12월 18일 샤오지에가 실종되기 4년 전에 오전 10시쯤 채모 씨라는 남자가 경찰서로 찾아와 아내 지앙리가 실종됐다고 신고하였습니다. 그는 아내가 산 너머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저녁 9시까지 근무하다가 퇴근한 후 산을 넘어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인 12월 16일 저녁에 지앙리는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채모 씨는 두 사람이 다툰 적이 있어 가출한 거로 생각하며 아내가 곧 돌아오겠지 했는데
이틀이 지났는데도 아내의 그림자도 보지 못하여 모든 친척과 그녀의 친구들에게 전화하여 물었지만 누구도 지양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고 경찰로가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경찰은 그 산에서 오랫동안 수사했었는데 지양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양리는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출국 기록도 소비 기록도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그녀가 참변을 당한 거로 추측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지양리가 실종된 지 2년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숨지게 됐고 또 1년 이후 그녀의 시어머니도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 그녀의 어린 두 아이는 할 수 없이 남편의 남동생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고아된 아이들을 보며 그들의 어머니를 찾아주지 못하여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경찰은 지양리의 두 자녀에게 선물을 자주 사주곤 하였는데요. 경찰은 어린아이들을 보며 지양리의 생사가 어떻게 되던 반드시 찾아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지양리가 실종된 지 4년 만에 또 한 명의 여자가 실종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경찰이 다시 사건 발생한 산으로 갔을 때 모두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약 두 번째로 발생한 실종 사건도 미스터리로 남게 되면 주민들은 다시 경찰을 믿지 않을 거라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경찰은 그 산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4년 전과 똑같은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경찰은 샤오지에를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아주 기이하였습니다. 사건 수사가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그들은 갑자기 두 사건의 동일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샤오지에가 공경에 처했을 때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 샤오지에가 한 말을 분석해보면 그녀는 범인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만약 그녀가 범인을 알고 있으면 분명 그의 이름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럼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범인의 범행 동기는 무엇일까요? 샤오지는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휴대폰 외에는 어떤 귀중한 소지품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설마 범인이 휴대폰 때문에 사람을 해쳤을까요? 경찰이 난감해할 때 현지 주민을 방문했던 경찰들이 중요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사고 당시 인근 마을 주민이 상기스 복숭아 나무 숲에서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 인근 바닥에서 과일 껍질과 몇 개의 도시락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럼 설마 사건 당일 누군가가 이곳에서 샤오지에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마을의 관습에 따르면 외지로 시집간 딸은 청명절에 친정을 방문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샤오지에는 아무 이유 없이 친정으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혼자 황량한 산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주 수상했는데 만약 그녀가 누군가와 약속을 잡은 거라면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죄수가 사람을 해쳐 강탈하려고 했으면 왜 샤오지에게 전화할 기회를 줬을까요? 심지어 통화는 끊기까지 54초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바로 오토바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노력으로 사건 당일 현장에 나타난 오토바이가 현지 주민 왕모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바로 왕모 씨를 찾아가 사건에 대해 신문하였습니다. 경찰의 신문에 왕모 씨는 사건 발생 전에는 샤오지와는 완전히 모르는 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토바이를 그곳에 둔 건 여자친구와 데이트하고 있어서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경찰은 그의 여자친구를 찾아가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하여 결국 왕모 씨를 용의자 혐의에서 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두 사람에게 사건 당일에 산에서 이상한 사람을 목격했는지 물었는데 이에 왕모 씨는 그날 산에서 170cm 정도 되는 키에 짧은 머리를 둔 남성과 지나쳤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산 위에 남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을 조사하여 결국 왕모 씨가 진술한 유사한 용의자 11명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용의자 11명 중 양 씨의 남성이 경찰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사건 당시 25세의 량청원이며 반탄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학교를 자퇴하고 PC방과 오락실을 자주 들리다가 절도죄로 2번이나 체포됐었습니다.
량창원의 부모는 평범한 농부였는데 자식이 말썽을 부릴 때 그냥 욕설을 퍼붓거나 때리기만 하여 량창원과 아버지의 사이는 아주 나빴습니다. 량창원은 10대 때부터 가출하였었는데 잘 곳이 없어도 절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다음부터 산속의 동굴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의 풍수가 좋다고 하여 마을 주민이 세상을 뜨게 되면 그 산으로 모셨습니다. 샤오지에가 사라졌을 때 그 산에는 이미 200개 이상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량창원이 거주하는 동굴이 묘지 근처에 있어 그는 무덤 앞에 둔 제사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고인의 옷을 벗겨 입곤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량창원이 샤오지에를 해친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어 그의 위치를 파악하여 체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경찰은 그의 몸에서 샤오지의 핸드폰을 발견하였는데 량창원이 샤오지의 실종 사건에 연루된 걸 증명하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그를 체포하여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량창원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그는 산속을 돌아다니는 중 꽃을 감상하며 셀카를 찍고 있는 샤오지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량창원은 그녀의 핸드폰을 강탈하려고 했는데 키가 작아 샤오지에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샤오지에는 도망치던 중 시어머니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 잡혔습니다. 몸싸움 중 량창원은 그녀를 연못에 밀어넣어 익사하게 하였는데요. 그리고 량창원은 숨진 샤오지에가 발각될까봐 걱정돼 연못 옆에서 큰 바위 몇 개를 찾아 샤오지의 몸에 두고 그녀를 물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것 또한 경찰견이 그녀의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량창원은 샤오지에가 나중에 떠오를까봐 두려워 사건 바로 다음 날 저녁에 자전거를 훔쳐 샤오지에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쓰레기장으로 데려가 묻어버렸습니다. 량창원의 자백으로 경찰은 마침내 샤오지에를 찾아내 사건 수사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경찰의 설득 끝에 량창원은 마침내 2013년 지양리를 강탈하다가 그녀를 숨지게 한 사실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량창원의 자백으로 샤오지에를 찾아낸 쓰레기장에서 지양리도 찾아냈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량창원이 강탈하여 얻은 재물은 아주 적었었는데 합해서 3,000위안, 하나로 56만 원도 채 안 됐습니다. 사실 량창원은 돈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량창원의 자백에 따라 경찰은 한 폐가에서 그가 수년간 강도질을 하여 모은 현금 19만 위안, 하나로 3,547만 원 되는 돈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대량의 현금을 보고 의아해하며 량창원에게 이미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왜 수백 위안, 하나로 10만 원도 안 되는 핸드폰 때문에 사람까지 숨지게 했냐고 사람의 목숨이 10만 원 값도 못하느냐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량창원은 아래와 같이 답했습니다. 알고 보니 량창원은 절도죄로 감옥에서 풀려난 뒤 집으로 돌아갔는데 친척들이 그를 무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자존심이 강한 그는 견디지 못하여 아버지와 여러 차례 다툼 끝에 분노하며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기 전 그는 아버지에게 큰 돈을 벌지 못하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량창원은 본인이 30만 위안, 하나로 5,600만 원을 모아 고향에서 집을 구매하기만 하면 본인이 무시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던 량창원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절도를 저지르기 시작했으며 지양리와 샤오지에를 숨지게 하여 본인도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2017년 사건에 대해 공식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량창원은 고의상해와 강도 그리고 타인과 강제로 관계를 나눈 혐의에 유죄 판결을 받아 정치적 권리 박탈과 극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상 오늘 사건의 전부 내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량창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가 사악한 범죄를 저지른 게 어릴 적 부모의 학대를 받아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는 처음부터 범죄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터키의 이스탄불에는 아드난 옥타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인이지만 그의 종교 이름과 행동 습관은 전통 종교와 많이 달랐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여인들과 함께 호화로운 저택에 살고 있으며 하루 종일 활기차고 호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TV쇼가 있었는데 방송에서 그는 멋있는 정장과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차분하고 자신 있게 자신의 종교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모두 매력적인 몸매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성들만 있었는데요. 그녀들은 전부 옥타르의 매력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옥타르는 그 여자들을 고양이라고 다정하게 불렀고 여자들은 옥타르를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2015년에 이 유명한 인사는 터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법원에서 그에게 10개가 넘는 혐의에 유죄를 판결하여 최종 8,658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옥타르의 반듯한 외모 뒤에는 도대체 어떤 더러운 일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의 체포는 터키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이 사악한 설교자에 대해 같이 알아봅시다. 1956년 옥타르는 터키 앙카의 평범한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 그의 과묵한 성격은 그에게 약간의 예술가 기질을 더해줬습니다. 추후 그는 부모님의 지원으로 이스탄불의 미마르시난 미술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그 학교는 터키에서 매우 유명한 예술학교인데 학교의 학생은 대부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만약 옥타르가 대학에서 열심히 그림을 배웠다면 그는 화가나 미술교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옥타르는 대학에 입학한 후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는 더 이상 그림 실력을 향상하는 데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누가 생명을 창조하고 또 우주를 지배하는 거와 땅에서 음식이 자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또 종교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옥타르가 관심하는 건 종교를 통해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종교가 어떻게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충성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 옥타르는 미술 전공을 포기하고 철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의 공부와 연구 끝에 그는 자신의 종교 이론을 만들어 그 이론을 바탕으로 선교사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옥타르의 곁에는 전부 개성을 추구하는 사춘기의 젊은이들인데 옥타르의 종교 이론이 전통 종교와 다르며 전통 종교와 반대되는 의견도 많아 학생들은 그의 종교를 믿게 되면 자신이 더욱 특별해질 것이라고 생각해 믿는 사람이 하나 둘씩 생기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돼 옥타르는 20명이 넘는 그부들을 자신의 종교에 가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당시 미술이나 철학을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은 대부분이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이라 옥타르는 자금을 모으는데 아주 쉬웠습니다. 탄탄한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옥타르는 자신의 종교 서적을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대학을 방문하여 강의로 자신의 종교를 전파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불과 2년 만에 새로운 종교를 설립하여 많은 신자를 얻게 되어 영향력이 점점 커졌으며 터키 정부의 주목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옥타르가 전도하는 종교가 극단적인 면이 있어 법원은 1989년에 옥타르가 정교를 이용하여 국가의 사회 경제적과 정치적 구조를 바꿨다는 혐의로 그를 체포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옥타르는 체포되었는데도 종교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문 과정에서도 그는 경찰에게 우주, 인간 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여 법원은 그가 정신병자라고 판단해 곧바로 정신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그가 정신질환과 강박성 인격장애가 있다고 진단하여 10개월 동안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옥타르는 본인이 종교서적도 출판했다며 정신병자가 아니라 사실 정치범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그가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으면 회개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옥타르는 정신병원에서 태어난 후에도 종교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불과 몇 년 만에 튀르키예의 종교계에 엄청난 변화를 줬습니다. 2011년에 한 새로운 TV쇼가 터키 TV에 등장했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짙은 화장과 매력적인 몸매를 지닌 한 무리의 여성들이 양복을 입고 머리를 뒤로 넘긴 남자의 주위에 앉아 그가 종교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며 또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건데 춤의 종류는 아주 다양했습니다. 여자들은 앞에 있는 남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열심히 춤을 췄습니다. 그러다 남성도 가끔 일어나 그녀들과 함께 춤을 추곤 하였는데요. 남자는 여자들을 고양이라고 부르고 여자들은 남자를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TV쇼에 등장한 남자가 바로 정신병원에서 진화를 마친 옥타르였습니다. 이처럼 미녀가 많은 프로그램은 방송하게 되자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종교길래 전통 종교와 그렇게 다를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러다 2015년에 한 여성 기자가 옥타르의 신비한 종교를 탐구하기 위해 그의 저택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 여성이 옥타르가 보낸 차에 탑승하자 운전기사는 옥타르의 구체적인 거주지를 숨기려고 한 건지 빙빙 돌며 차선을 계속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기자가 저택에 도착하자 옥타르의 부하들은 바로 사진작가의 촬영을 중단시키며 외부인은 저택을 촬영할 수 없으며 종교를 믿는 내부 인사만 따라다니며 촬영할 수 있다고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때 여자 기자는 이미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억지로 저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옥타르의 부하들의 안내로 댁을 구경하였습니다. 저택 안의 화려한 장식과 다양한 사치품은 취재진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곳은 종교 장소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고급 클럽 같았습니다. 저택 옥상에는 화석이 한 줄로 널려 있었는데 옥타르는 그 화석으로 진화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And then you see the picture of the seahorse. You see they are no different. There is no difference mean no evolution of course. 저녁 23시부터 옥타르의 강연이 시작되었는데 기자는 그들의 요구대로 메이크업한 후 행사장에 입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행사장에는 남자들만 있었고 TV에 나온 미녀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기자가 옥타르에게 간단한 인터뷰를 하고서야 여성 신자들이 행사장에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들이 음악에 춤을 추고 난 뒤 기자는 여성 신자에게 인터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자는 여성들에게 옥타르를 따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대답은 아주 이상했는데 그냥 옥타르의 거주지가 세상에서 여성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며 이곳에서 살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고만 계속하며 옥타르를 칭찬했습니다. 그녀들의 말은 기자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요. 어디에 잘못된 건지는 잘 알 수 없었지만 그냥 여성들이 대사를 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기자가 좀 더 민감한 질문을 하려던 순간 옥타르는 음악에 맞춰 모두 춤추게 하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옥타르는 자신이 쓴 5kg이 되는 책 한 권을 기자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이렇게 여성 기자의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옥타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옥타르는 또 자신의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페미니즘을 홍보하며 여성을 전적으로 칭찬하며 사회가 여성의 지위를 남성보다 최소 몇 배 이상을 향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성들에게 본인을 해방하고 매력을 발산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옥타르의 편한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3년 후 경찰은 옥타르의 저택을 급습하며 옥타르와 그의 160명 이상의 갱단원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의 자택에서 약 7만 개에 가까운 피임약과 각종 사격 도구도 발견하였습니다. 옥타르의 체포로 그의 위선적인 모습에 감춰진 악행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그가 주장하는 종교론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어낸 엄청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옥타르의 TV쇼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역 여성연맹은 그의 TV쇼가 여성을 대상으로 물품으로 취급하며 여성의 존엄을 짓밟는다고, 또 여성 댄서가 춤추는 내용에 저속하다고 여러 번 신고하여 정보는 제보받은 후 옥타르의 프로그램을 중단시켰지만 옥타르의 쇼는 얼마 안 돼 다시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옥타르에 대한 신고가 계속 진행되었지만 그의 발언과 행동이 심각한 정도가 아니어서 관련 정부 부서에서는 이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벌금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다 2018년이 되고서야 한 아버지는 옥타르 프로그램에서 7개월 동안 실종한 19살과 17살이 된 두 딸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순하고 귀여웠던 딸들은 방송에서 짙은 화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형수술까지 한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음악에 따라 중년의 남성을 즐겁게 하려고 몸매를 흔드는 모습은 아버지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옥타르의 종교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바로 옥타르의 종교에 빠지게 된 후 그와 이혼하고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간 겁니다. 이제 그의 두 딸이 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그의 분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찰에 연락하여 옥타르가 미성년 소녀들을 사이비 종교에 가담시키기 위해 아이들을 세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바로 경찰을 파견하여 옥타르의 저택으로 가 두 소녀를 구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예상하지 못한 건 옥타르는 더욱 많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처음 옥타르는 경찰의 갑작스러운 작전에 당황해하며 몰래 도망치려고 했는데 저택 근처에 잠복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추후 경찰은 옥타르의 저택을 수색하다 충격적인 물건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저택에는 대량의 속옷과 성인용품 그리고 7만 개에 가까운 피임약 외에도 수십 개의 사격도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격도구들은 비교적 오래된 모델이지만 수량이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갑자기 쳐들어간 게 아니었으면 옥타르를 쉽게 체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을 접하게 된 경찰은 옥타르가 단순히 여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대한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옥타르 조직의 핵심 구성원 160여 명을 체포하여 옥타르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신문 중 64세의 옥타르는 본인이 고귀한 사람이고 여성들이 자신을 사랑했다고 했지만 곧 옥타르의 종교에 가입한 일부 여성들은 용감하게 나서 그의 범행을 폭로하였습니다. 화면 속 피해 여성은 자신이 17살이었을 때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옥타르는 강제로 그녀와 관계를 맺은 이후 그녀에게 피임약을 복용하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 아주 많았는데 경찰은 2년간의 조사와 증거 수집 끝에 옥타르의 불법 산업을 철저히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옥타르는 정신병원에 갇혔을 때 실패하게 된 이유를 정리하며 반복적인 검토 끝에 종교를 발전할 때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를 요약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의 세계관을 뒷받침하려면 독특하고 혁신적인 일련의 이론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의 지도자는 본인의 외모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종교에 맞는 단체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합니다. 옥타르는 정신병원에서 태어난 후 그 3가지 요소를 자신의 발전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그는 우선 대부처럼 자신의 옷차림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표정 관리도 철저하게 하며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이론 작품을 출판하기 시작하며 자신의 종교 서적에 창조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의 종교는 전통적인 종교의 관점과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통적인 종교 팜플렛과 달리 그의 서적은 포장이 매우 정교하고 그림이 실물과 유사하여 마치 대중과학서 같았는데 나중에는 그는 자신의 필명을 하룬 야히야로 짓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이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룬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이고 야히야는 기독교의 선구자로서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을 가리켰습니다. 그가 본인에게 지은 이름으로 옥타르는 이미 자신을
신과 동일한 존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옥타르는 부유한 학생들을 신자로 만들기로 정하였습니다. 대부분 어른의 관념은 정형화되어 바꾸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학생이라면 아직 미성숙하여 남의 인도를 받기 쉬워 옥타르는 그들의 마음을 쉽게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팔로워가 늘어지자 옥타르는 대규모의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1990년에 그는 자신의 과학재단 연구협회를 설립하여 모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경제력으로 옥타르는 상류사회의 사교행사에 자주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본인의 작품을 홍보하면서도 다양한 인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반정부 인사와 극단주의자도 있었는데 옥타르는 그들과 공동의 이익으로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옥타르는 부와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신자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옥타르는 여성들에게 성교한 거에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여성 신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옥타르는 여성을 찬양하고 여성에 대한 존경심을 설교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여성들을 독차지하여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는데요. 옥타르의 발언 중 가장 논란을 일으킨 건 그는 어머니의 발에 키스했었는데 그 순간 천국의 냄새를 맡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번의 발언으로 많은 사람은 옥타르가 발 패티시라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타르는 잘생긴 남성 신도들이 모델 에이전트나 카운트걸 에이전트로 위장하여 젊고 아름다운 소녀들을 찾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매우 젠틀하고 친근하게 보였지만 소녀들과 의사소통을 시작하면 그녀들에게 쇠뇌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소녀들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과도 접촉을 중단하게 하고 또 소녀들은 선별하여 옥타르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옥타르는 소녀들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메이크업 스타일이 유사한 이유는 옥타르가 그 스타일을 좋아했기 때문이며 그녀들이 성형하는 것도 전부 옥타르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심지어 헤어스타일과 의상까지 옥타르의 미학에 맞춰 배치하였습니다. 2년간의 재판기간 동안 옥타르는 20개 이상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기소문서는 무려 500페이지가 넘었었습니다. 2021년 1월 11일 검찰은 옥타르에게 유기징역 1075년 3개월을 요구하고 그의 전 재산을 몰수하기로 희망했지만 터키 항소법원은 기소 내용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검찰은 5일 동안 사건을 정리하여 11월 11일 이스탄불의 고등형사법원은 타인을 박해하는 것과 자유를 박탈한 혐의를 추가하여 결국 옥타르에게 8658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물론 옥타르의 결과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건 옥타르가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위해 온갖 불법적인 일을 하는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양 신자들이 하루빨리 현실을 인식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옥타르의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악독한 간호사의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은 후쿠오카현 구르메시에서 발생하였는데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4명이 돈을 벌기 위해 가족들을 연달아 사라지게 했습니다. 요시다 준코는 즈즈미 유키와 이케가미 카즈코 그리고 이시 이토미와 같은 간호사 학교의 동급생인데 졸업 후 서로 다른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1981년 22세가 된 요시다 준코는 6세 연상의 요시다 코우지라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준코는 코우지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기 위해 그와 결혼하게 된 겁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 그녀는 남편과 같이 할머니에게 입양하게 되어 손자와 손자 며느리였다가 양아들과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3명의 딸을 낳아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89년 준코는 유키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점차 애매모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1990년에 준코 남편의 할머니가 돌아가 준코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토지 상속권을 얻게 되어 그 땅을 담보로 삼아 3천만엔 하나로 2억 7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사치스러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준코는 유키를 목표로 하여 그녀의 믿음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유키를 세심하게 보살폈습니다. 유키가 아플 때 준코는 병문안하며 그녀에게 푹 쉬라 했고 또 유키가 고민이 있을 때 세심히 들어주곤 하여 유키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유키는 준코를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유키는 준코에게 최근에 고민거리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알고 보니 그녀는 한 바의 매니저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상대방은 남이어서 유키는 그와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여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준코는 이때다 싶어 유키에게 내가 아는 사람 중 깡패의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없어.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 얘기하면 네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유키는 본인의 문제가 드디어 해결할 수 있게 되어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깡패는 준코가 지어낸 겁니다. 몇 주 후 준코는 유키에게 그 오빠에게 말했더니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대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준코는 무슨 방법을 썼는지 유부남은 더 이상 유키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유키는 준코가 모든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조폭 우두머리를 알고 있다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준코는 유키를 통제하기 위해 그녀에게 사실 그 유부남이 너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 널 다시 찾아올 거라고 하더래. 네가 그냥 집에 있는 게 아주 위험하니까 일단 우리 집으로 와서 한동안 숨어 있어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유키는 할 수 없이 준코의 집으로 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준코와 남편의 관계가 나빠져 남편은 홀로 고향으로 돌아가 집에는 준코와 새 아이만 살고 있었습니다. 유키는 준코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후에야 천천히 준코의 본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준코는 전에 사람들에게 그냥 착한 척한 겁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구타했었는데 겁먹게 된 유키는 혼자 따로 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준코는 화내며 그녀를 때리고 또 유키가 감히 본인의 집을 떠나기만 하면 조폭 오빠가 유키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이렇게 겁먹게 된 유키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심지어 월급도 준코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유키를 길들인 후 준코는 이케가미 카즈코를 다음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카즈코는 당시 이미 결혼했는데 남편은 수입이 매우 많은 디자인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2명의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준코는 카즈코를 자주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준코는 카즈코의 전 동료 야마모토를 언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야마모토는 카즈코의 후배인데 경험이 별로 없어 카즈코는 그녀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준코는 야마모토가 네가 지금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듣고 매우 불쾌해하며 너에게 보상금 청구하겠다더라. 그리고 이미 지하 조직의 누군가를 찾아 네가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너를 때리겠대 라고 카즈코에게 말하였습니다. 카즈코는 그녀의 말에 겁먹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나약한 여자일 뿐인데 어떻게 감히 지하 조직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만약 사건이 커지게 되면 그녀의 가족은 완전히 파멸될 겁니다. 카즈코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돈 주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내가 보상금 지불하면 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준코는 네 친구로서 내가 대신 협상해볼게 라고 말했습니다. 카즈코는 아주 고마워하며 가족에게 1100만엔 하나로 약 9,772만 원을 빌려 준코에게 줬습니다. 준코는 카즈코를 위해 야마모토에게 대신 돈을 전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준코는 야마모토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이유로 카즈코에게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카즈코는 가족의 저축을 전부 인출했을 뿐만 아니라 또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1년 사이에 그녀는 준코에게 2,800만엔 하나로 약 2억 5천만 원을 줬습니다. 하지만 카즈코는 여전히 준코의 거짓말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야마모토가 그녀를 찾아가 어떤 일도 벌이지 않아 카즈코는 준코를 더욱 믿게 되어 모든 일을 준코에게 알려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카즈코는 준코에게 그동안 남편이 늦게 귀가했다며
준코에게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며칠 후 준코는 카즈코를 찾아가 그녀의 남편을 조사해봤는데 그녀의 남편이 확실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편이 카즈코와 아이들에게 고액의 보험에도 가입하여 아내와 아이들을 해친 후 보험금을 취득하여 내연녀와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카즈코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게 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코는 그녀에게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남편보다 먼저 행동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카즈코는 너무 무서워 바로 준코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준코는 나름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카즈코가 적금을 인출하고 또 돈을 빌린 사실은 언젠가 남편에게 들키게 될 겁니다. 그럼 본인의 거짓말이 들킬 가능성이 컸습니다. 차라리 이 기회를 타 그를 처리하고 보험금까지 받게 되면 더욱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카즈코가 빨리 결정하기를 바란 준코는 유키와 같이 카즈코와 놀러 갈 때 몰래 카즈코의 차에 수면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준코는 이게 당신의 남편이 당신과 아이들을 없애기 위해 준비한 약이야. 그리고 야마모토와 일도 끝내지 못했어. 그녀는 며칠 전에 또 나를 찾아와 돈을 요구했어. 라고 카즈코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배신에 또 친구들을 해를 끼친 죄책감으로 카즈코는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준코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준코는 카즈코의 남편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듣고 그를 병으로 세상뜨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카즈코에게 일할 때 몰래 약품을 훔쳐 남편의 밥에 넣게 하였습니다. 카즈코는 준코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그녀의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불안해진 준코는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1998년 1월 23일 밤 카즈코는 또 남편의 음식에 수면제를 넣어 그를 곤히 잠들게 했습니다. 새벽 2시쯤 카즈코는 준코와 유키를 불러 남편에게 주사하여 그를 숨지게 했습니다. 사실 카즈코의 남편은 아무 짓도 한 적이 없었는데 전부 준코가 꾸민 거였습니다. 한 달 후 카즈코는 보상금 3,450만엔, 하나로 약 3억 원 되는 돈을 받아 전부 준코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편 회사에서 준 313만엔, 하나로 2,780만 원 되는 돈과 하나로 약 133만 원 정도 되는 연금도 같이 준코에게 줬습니다. 그 후 준코는 또 새로운 목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간호학과 동창인데 이시 히토미라고 하였습니다. 히토미는 그때 남편의 배신으로 새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준코는 우선 히토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히토미의 믿음을 얻은 후 카즈코 보고 히토미에게 여러 번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카즈코가 본인의 정체를 밝히지 않아 히토미는 그녀가 남편의 애인인 줄 알고 매우 속상해하였습니다. 히토미는 준코에게 본인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는데 준코는 그녀에게 우선 상대방하고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네가 무섭다면 내가 대신 가줄게.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히토미는 감동받게 되었습니다. 2주 뒤 준코는 나 전문적으로 다른 사람을 뒷조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네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는데 두 사람이 사귄 지 벌써 몇 년이 되었다네? 그리고 그는 또 그 여성에게 아파트를 사줬는데 다른 사람한테 사기친 돈으로 마련한 거야. 네 남편이 빚진 돈을 갚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들의 친척들이 사람을 고용해서 널 찾고 있대. 그리고 네가 보상금을 지불하고 이혼해야만 널 가만히 두겠다네. 하지만 히토미는 돈도 없고 아이도 아직 어려 또 세상 사람들이 그녀를 이혼녀라고 부를까봐 이혼하기는 싫었습니다. 하지만 준코는 네가 남편이 계속 세상에 있으면 너랑 너 아이는 계속 고통을 받게 될 거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를 숨지게 하고 보상금을 받아 유족들에게 줘야 해. 라고 했습니다. 준코는 또 히토미에게 맹세서를 작성하여 서명하라고 하였습니다. 준코는 히토미의 남편이 술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자 그를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게 위장하기로 하였습니다. 1999년 3월 27일 히토미는 큰아들의 교육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며 남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히토미는 남편에게 밥을 지어주고 수면제를 넣었는데 술을 많이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술에 취하게 되자 히토미는 그를 방 안으로 데려가 다른 사람과 같이 술을 먹여 그를 숨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히토미의 남편은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후 히토미는 남편의 보험금 3,257만 원, 하나로 약 2억 9천만 원이 되는 보험금을 전부 준코에게 주었습니다. 준코는 사기친 돈으로 명품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또 별건 남편에게 대출하여 구르메시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구입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상층에 위치한 아파트는 침실 4개와 거실 1개로 나뉘었는데 그녀는 3딸과 함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인테리어만 해도 1,000만 엔, 하나로 약 8,883만 원이 넘는 돈을 쓰게 되었습니다. 준코는 3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그녀들에게 같은 아파트의 집을 구매하게 하여 유키는 405호, 히토미는 306호, 카즈코는 102호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준코는 조직 오빠가 너희들 보고 내 말을 잘 들으라고 했어. 이제부터 날 여왕님이라고 불러? 라고 말했습니다. 3사람은 모두 준코의 말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러다 한 명은 준코의 아이들을 돌보고 한 명은 준코의 입원한 아버지를 보살피고 또 한 명은 준코의 집안일을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준코 본인은 돈만 쓰고 인생을 즐기기만 하였습니다. 준코는 육체적 욕망이 강했었는데 유키에게 매일 밤 요구를 하고 유키가 반항하기만 하면 그녀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1년 후 준코의 돈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여 그녀는 또 사악한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유키의 어머니를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유키가 거부하자 준코는 히토미를 시켜 병원에서 인슐린을 훔쳐 유키 어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다행히도 유키의 행동은 실패하게 되었는데 또 준코를 화나게 했습니다. 준코는 히토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에 있는 땅을 확보하라고 시켰습니다. 이렇게 히토미는 고향으로 돌아가 삼촌과 토지 문제를 논의하다가 삼촌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져 히토미를 데리고 경찰서로 가 신고하였습니다. 2002년 4월 경찰은 준코가 포함한 4명을 전부 체포하였습니다. 요시다 준코는 1959년 7월 10일 후쿠오카현 야나가와시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자위대 출신이었으며 제대 후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업이 좋지 않아 가족은 몹시 가난하고 힘들게 살게 되어 어머니도 알바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는데 일가족의 생활은 여전히 힘들어 준코의 부모는 항상 돈 때문에 다투게 되었습니다. 준코에게 4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똑똑하고 운동도 잘하여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코에게는 매우 엄격했고 또 준코에게 화풀이도 해왔습니다. 준코는 어렸을 때 발레를 배우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이 안 돼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돈에 대해 집착하기 시작했고 본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 반 친구들에게 자신이 임신했는데 병원에 가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의 기부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알려지자 그녀는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고 2개월간 정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간호학교에 진학하여 유키와 히토미 그리고 카즈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시다 준코는 극형을 선고받고 2016년 3월 25일에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키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히토미는 17년의 유기징역, 카즈코는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2004년 이 사건은 검은 간호사라는 책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